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전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했다는 거, 여전히 똑같은 증인이 나왔는데 2015년도에 일어났던 그 부위원장 이현 씨가 그만두게 된 그런 경위 묻는 거였는데 들리지도 않고 별로 들을 생각도 없었고 잠깐 있다가 나와서 10시 40분에 오정찬 기자, 이진동이가 민사로 오정찬 기자를 고소한 그 건으로 가봤었어요. 거기서 이진동이가 고소한 거는 검사 A가 윤석열이 아니다. 그리고 이진동하고 김유겸이 짜고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기사를 쓴 것처럼 했다. 또 CCTV 그 최순실씨가 갔던 대통령 옷을 만드는 의장실에 CCTV를 채널 A에 보여주고 상의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정찬 기자는 채널 A 그 검사 A가 윤석열이 맞다. 그리고 이진동의 변호사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서면 답을 했는데, 물론 당연히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보나마나 뻔한 거고, 윤석열이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고, 자기 질의를 했을 때 자기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진동의 변호사는 빨리 이제 끝내고 싶었고, 오정찬 기자 쪽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검사 A가 윤석열이가 아니라면 누군지 밝혀라. 판사도 이제 여기에 이번에 판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밝혀라. 이제 변호사 보고. 그랬더니 변호사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 본인이 자기 이름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본인 불편해하고 있어서 그거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은 오정찬 기자 쪽에서는 그러면은 그 원고 측 이진동의 변호인 이진동 측에서 채널 그 검사 A가 누군지를 밝힐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한겨레 신문에 강희철을 다시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판사가 단호하게 그럴 생각은 없다 딱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나온 사람을 다시 부를 수는 없고, 그다음에 윤석열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윤석열을 불러도 나올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반박할 서면 질의를 다시 한번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잘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법정에서 부르는 것은 어렵고 나오지도 않겠죠. 윤석열이가 지난번에 검찰총장이었으니까 어려웠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그만두고 야인이기 때문에 불러달라. 이제 오정찬 기자는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판사가 그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서면 질의를 다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정찬 기자도 그걸 하고, 만약에 또 그게 안 되면은 아마 이거 한겨레일 거예요. 거기에 주영중 본부장을 불러서 신문하겠다. 그러니까 판사가 또 이제 그 원고 측에 물었더니 그쪽은 반대를 했죠.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판사가 그러면은 그 검사 A를 나타낸 그 책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정찬 기자가 그거는 이준동이가 쓴 책에도 나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정찬 기자가 오정찬 기자의 책만 줄 건지 그 이진동이 쓴 책까지도 줄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행스럽게 저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 판사가 그 검사 A를 묘사한 그 책을 보여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원고 측의 변호사는 일부 그 표시된 책만 그 부분만 있다 이렇게 하는데 판사는 책을 달라. 그러니까 오정찬 기자가 그게 증거로 할 거냐 참고로 할 거냐 하더니 판사가 증거든 참고든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책을 내달라. 그래서 그거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책을 보고 판사한테 이걸 보고 좀 제발 좀 읽어보고 참고를 하라 그렇게 해도 판사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게 참 안타까운 오정찬 기자의 그 여러 자료라든가 책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이번 이 재판의 판사는 책을 달라 이렇게 했어요. 고무적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사가 어쨌든 그 윤석열한테 다시 서면 질의하는 거 이게 마지막이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 잘 간추려서 내달라. 그래서 다음 기일 다시 한번 하고 아마 재판은 끝날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시간 잡아갖고 6월 16일 날
다음 재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1시 50분에 또 박지성 동지가 작년 아니고 2019년도였네요. 우리가 청와대를 막 쳐들어가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뭐 정강훈 측하고도 막 그쪽에서 얘기도 나오고 그래갖고 우리가 청와대 가서 집회를 할 때 이게 이제 그 탈북자들이 막 청와대를 넘어간다 뭐 이렇게 하고 경찰이 거기다 벽을 쳐놓은 게 있었는데 뭐 우리 공화당은 집회를 하면서 글로 넘어가지를 않았는데 하여튼 뭐 기자들도 많이 오고 해서 뭐 거기서 옥신각신하면서 박재성 동지가 그 JTBC의 기자의 뭐 엉덩이를 건드렸나 그랬나 봐요. 그게 성추행 내지 폭행이라고 돼 있어 갖고 제가 막 방방 뛰었죠. 성추행이면 성추행이고 폭행은 폭행이지 무슨 둘 다 하냐 제가 막 그랬는데 네, 혐의는 성추행으로 나왔어요. 그 재판을 하고 오늘 선고가 나왔는데 참말로 기가 막혔어. 사실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서 그 피해자한테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당연하지. 진짜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 뭐 지가 고소한 입장에서 용서를 하겠어요? 진짜 완전히 좌파들은 스치기만 해도 아주 흐리우드 액션을 하는 입장인데 용서받지를 못했다. 그래서 뭐 뭐라고 그랬나? 경제적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피해자한테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범죄 경력이 없고 그걸 참작해서 벌금을 300만 원 때린다 이렇게 했는데 1년 뭐 집행유예를 이렇게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잘 모르는데 제가 뭐 사실 단어도 잘 몰라요. 그랬는데 또 이걸 잘 아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동지가 오셨어요. 그분도 또 6월 25일 건으로 또 재판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 주변 가까이에 법원에서 근무를 하셔갖고 이분이 오셨는데 벌금이 나오고 집행유예라는 것은 이건 또 벌금을 안 낸다는 얘기더라고요. 무죄로 때릴 순 없고 유죄로 때리긴 하는데 벌금은 안 내도 된다. 그런 뜻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하더라도 항소를 하자. 항소를 하라. 이렇게 얘기해갖고 바로 이제 항소를 한다고 항소장을 냈고 그 이유서는 이제 다시 뭐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준비해서 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고 바로 또 2시에 우리 황정남 동지가 그거는 이제 6월 25일 아마 그 새벽이었나 6월 25일이었나 그때 6월 25일이었을걸. 그때 그 차에서 차를 이렇게 흔드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그 법정들하고 봤는데 그 황정남 동지가 차에 있으면서 막 차가 흔들렸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특수공무 집행방해라고 하고 경찰이 진짜 기가 막히죠. 경찰이 그거를 고소한 건이라 됐는데 오늘은 항소심이었어요. 항소심 1회였는데 오늘 뭐 이제 별도로 다툴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이거 또 결심을 해버렸어요. 피고인이 따로 뭐 거기서 인정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사실관계는 인정을 했고 단지 양형이 좀 그러니까 양형을 좀 깎아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판사가 또 이제 황정남 동지가 이 국선 변호인을 아무나 붙여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황정남 동지는 아직 나이도 젊고 하기 때문에 뭐 노약자에서 붙여주는 국선 변호인인데 뭐 그 황정남 동지는 또 노약자에 해당되지 않고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지가 바로 일어나서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양형으로 좀 항소를 했다. 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판사는 좀 법률적인 말을 하기를 바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인이나 법률 오인이 있다는 거냐. 이거는 그럼 처리한다는 거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양형으로만 좀 참고를 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검사도 1심 증거조사에 뭐 이의가 없다. 이제 이렇게 검사도 얘기를 했고 검사가 뭐 항소 기각해달라. 1심하고 똑같이 해달라. 뭐 이런 거였었죠. 그래서 또 황정남 그 동지가 일어나서 사실 내가 우리 공화당 당원이었고 당시에 당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뭐 행정 집행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항상 경찰로부터 뭐 그런 어떤 일이 있으면 좀 제지를 당했는데 그날은 경찰이 우리를 제지를 하지도 않았었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당원들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은 뭐 직장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행유예 상태라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 참고를 해달라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경찰들한테 참 이분도 참 억울하기 짝이 없죠. 경찰놈도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전라도 놈인 것 같아요. 젊은 친구가 가서 그렇게 했으면 받아주지. 똑같은 인간들이, 경찰들도 똑같은 인간들인 그 나이대인데 사과를 하고 했는데도 뭐 안 받아줬나 하여튼 뭐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이 취소가 안 되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황동지가 선처를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뭐 판사는 분위기가 좀 좋았어요. 얘기를 잘 들어주고 해서 4월 30일 날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잘 나와서 뭐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였으니까 이걸 좀 깎아줘야지 직장을 구하든가 하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판사가 잘 알아서 해주길 바랍니다. 뭐 정권도 곧 끝나가는데 판사들 정신 차려야 돼요. 함부로 하지 말고 지금 뭐 이런 꼬라지를 보고도 뭐 옛날처럼 하면 되겠어요? 예, 판사가 잘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이 있었었고, 뭐 오늘 아직 제가 지금 시간이 11시 17분인데 뭐 진짜 기가 막히게 뭐 배신자당이 뭐 이기는 건 사실이었으니까 다행히 뭐 선거 부정은 없는 것 같고 아주 큰 표차로 이겼다고 하는데, 좀 아쉽죠. 그 큰 표차 난 거를 뭐 서울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산에서 정규재 후보가 정말 그 5%나 10%만 해도 어차피 박형준이 이기는 거니까 참 그걸 해주면 좋은데, 진짜 국민들이 아직 뭐가 뭔지를 몰라요. 참 아쉽죠. 박형준이 표가 더 많이 큰 표차로 이긴 것 같은데 거기에서 참 5%나 10%만 정규재 후보를 찍어줘도 참 이게 우리가 좀 태극기 국민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몇 프로가 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정규재 후보가 또 실망하지 않고 계속 준비를 해서 내년에 또 도전하고 앞으로도 계속 정치인으로서 도전하길 바랍니다. 참 제가 뭐 어제 또 그 정규재 씨하고 어떻게 좀 관계 개선을 해보려고 노력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월 20일 날 제가 정규재 씨를 만나러 가 있는데 김문수 측에서 전화가 왔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었고, 김문수가 그날 나갔죠. 네, 그랬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최고위 회의를 하는데 조대표의 얼굴이 막 이렇게 부어갖고 특히 눈이 막 부어서 나와서 저는 또 막 눈물을 흘렸었죠. 그래서 그날 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미팅을 봤었어요.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11시 그 정규재 씨의 펜앤마이크 그 방송이 10시에서 11시까지 방송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정규재 씨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그 부산의 한근영 씨를 방송에 좀 출연시켜 달라. 그래서 막 잽싸게 막 불이 나게 막 정규재 씨하고 막 연락을 막 주고 받았었어요. 그래서 또 한근영 최고위한테 연락을 해서 프로필을 좀 보내달라. 막 아주 막 급하게 일사천리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다가 11시 반쯤인가 이때쯤에 정규재 씨가 오케이 합시다 이렇게 연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근영 최고위를 막 또 급하게 갖고 그 인사동으로 가서 방송에 출연을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날 한근영 후보가 방송에 나갔어요. 그리고 뭐 제가 주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아슬아슬 했었죠. 정규재 씨가 좀 짓궂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질문한 것 중에 좀 아슬아슬한 게 있어갖고 참 안타까웠고, 그 질문을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근영 후보가 나가기 전에 좀 어떤 질문을 할 거냐 이것도 좀 물어보고 했을 텐데, 저도 또 뭐 그날 갑자기 하면서도 준비도 없이 그냥 한근영 최고위를 빨리 가라 이렇게만 했지 어떤 질문이 나올 거다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예상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급하게 그 방송만 주선을 해갖고 한근영 후보가 당시 후보가 나가서 방송을 했어요.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규재 씨가 좀 짓궂게 한 질문을 보고 제가 나중에 글을 썼어요. 예. 그거는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제가 황근영 후보가 이제 방송을 했었죠. 좀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어갖고, 제가 또 교양인답게 또 정유재 씨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굉장히 고맙다고 하고, 아이고, 아직 젊고, 또 우파라 거짓말도 할 줄 모르고 순수해서 참 대답이 좀 아슬아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유재 씨가 황근영 후보가 굉장히 훌륭하게 아주 방송을 잘했다고 답을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뭐 지금 이거는 뭐 아직 제 핸드폰 메시지에 있으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이제 진순정 후보를 방송에 또 출연시켜 달라고 또 막 주선을 했었어요. 주선을 하고 그랬는데 진순정 후보가 비례대표로 나가는 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진순정 후보가 뭐 나까지는 방송에 안 나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시도되지를 않았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에 이제 황근영 후보가 방송에 나갔을 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정유재 씨도 나도 누구라도 방송 오면 내가 한 번도 이거를 짜고 하진 않는다. 계획대로 내가 뭐를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방송에서 외연 확장 문제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대체로 이제 조원진 대표에 대한 많은 비난들이 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황근영 후보한테 이제 물었는데 요거는 제가 정리를 해서 카페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벌써 1년 전의 일이죠.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급하게 정리를 해갖고 황근영 후보한테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치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 어떠냐 이랬고 제가 이제 이걸 써갖고 황근영 후보한테 보내주고 이거를 당시 동작 후보로 나갔고 대구로 내려간 이승우 후보한테 이걸 보냈어요.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런 왜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냐 이렇게 할 때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보냈더니 이승우 후보가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정치를 하겠다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앞으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라. 내가 왜 젊지만 정치를 하게 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정리한 글인데 두 번째 또 정유재 씨가 물었던 게 당 확장 외연을 못 넓힌다는 것에 대한 비난, 왜 이제 우리 공화당이 이제 이런 비난을 먹고 있냐, 이런 것도 물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친중 관련 이런 걸 물었었어요. 예, 근데 요것은 황근영 후보가 조금 얘기를 조금 미흡하게 했는데, 제가 그때 생각은 친중이든 뭐 어느 나라든 우리가 외교 관계는 좋게 해야 되겠죠. 뭐 특히 중국이라서 그거 뭐 나쁘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단지 우리가 굴욕적인 외교를 하느냐 문재인처럼 등신처럼 뭐 이웃 국가를 잘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들게 되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정리를 해서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는 뭐 박 대통령도 물론 뭐 친중했다고 말을 듣지만은 박 대통령이 친중한 거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중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박 대통령을 좋아해서 한국에 굉장히 플러스가 됐었어요. 박 대통령 개인이나 또 한국에 대한 위상이 많이 올라갔었고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죠.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 박 대통령 중국을 하면서 중국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북한을 좀 제압하려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했던 그 친중 정책이 나빴다고 생각지 않아요. 어느 시대나 뭐 어느 국가하고도 잘 지내면서 그 나라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면 좋은 거니까요. 하여튼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유재 씨가 질문한 것 중에 우리 공화당이 선거에 나가는 게 보수 분열이라고 하는 거 네, 이런 거 있었어요. 요거는 참, 정유재 씨도, 뭐, 그 전에 우리가 진순정 후보가 창원에 나갔을 때 800표로, 자한당 후보를 떨어뜨렸었죠. 그리고 작년에 황근영 후보가 정유재 방송에 나갔을 때도 그때도 나는, 하태경을 떨어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가슴이 또 철렁했었어요. 좀 다른 말을 했으면 좋았을걸.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또 이제, 글을 썼습니다. 하태경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나는 하태경 이기러 나왔다. 내가 왜 하태경 이길 수 있나? 난 이래서 하태경을 이겨야 한다.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해달라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글을 쓴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그랬는데 정규대 씨도 막상 후보에 나가니까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우리랑 똑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국민의 진당을 쳐부시려고 국민의 진당을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똑같이 했어요. 아주 뭐 하여튼
딱 맞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하진 않겠지만은 가슴 아프게도 하여튼 뭐 똑같은 입장이 돼 보니까 아마 우리를 많이 이해를 했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랬었고, 그 다음에 5번째, 젊은 사람이 그 한근영이 보고 뭐 20대인데 정치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이 정치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길게 썼는데, 제가 써놓고 보고도 잘 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정리를 해서 그 우리 공화당의 카페에다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6번째, 하태경 여기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배신자들은 정말 제가 그때 생각할 때는 박 대통령 탄핵 이후로 모든 우리의 관점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0대가 정치를 할 수 있나 없나, 나이가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런 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대가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고, 어떻게 20대가 정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20대가 지금은 정보화 시대예요. 인터넷으로 20대가 받아들이는 지식의 양이 굉장히 급속하고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나이가 들어서 어떤 경륜이 쌓이지만 뭘 안다고 하지만은 요즘에 젊은이들은 이런 정보 또 예행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했던 그 나이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20대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하고 상관없이 얼마든지 정치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나이 든 젊은 친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대통령도 나오고 수상도 나오고 한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 이제 당에 젊은 친구도 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더 작년에 썼던 거지만 정리를 해서 젊은 친구들이 보고 왜 내가 지금 정치에 몸을 담게 됐냐, 왜 우리 공화당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됐느냐, 이런 걸 할 때 아마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당장 뭐 이렇게 단순히 그 정당 가입은 했는데 좀 더 뜻을 높여서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정치에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이런 거를, 저도 뭐 정치를 모르죠. 그러나 제가 원하는 젊은 친구들이 우리 공화당에 와서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쓴 거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후에 좀 늦게 당사에 들어갔어요. 뭐 계신 분들하고 좀 얘기 좀 할까 이제 들어갔더니, 어제 그 단디 방송에서도 하고 대박 뉴스도 방송을 이제 했어요. 저는 뭐 보면서 그 강수산이가 올려놓은 그 커뮤니티 올려놓은 글을 아침에 좀 보고 거기다 댓글을 달고 뭐 강수산이 올려놓은 글 보고 나서 그 편의점 카페에 들어가서 보고 몇 줄 읽다가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워갖고 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편의자가 보낸다는 그 글, 엉터리 글 우리 공화당으로 보낸다면 그건 완전히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죠. 그건 누가 읽겠어요. 전부 다 개 엉터리고 뭐 내용 자체가 너무나 유치하게 짝이 없는 거고 뭐 개소리고 거짓말이고 읽을 만한 가치도 없는데, 그런데 하여튼 제가 그걸 낮에 그렇게 읽었는데 저녁에 보니까 변희재가 유튜브에서 또 개소리 또 했더라고요. 정말 그 구역질 난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좀 듣다가 너무나 기가 막혀갖고 화도 안 나더라고요. 너무나 엉터리라. 정규재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여튼 뭐 정규재 씨가 안정권에 대해서 뭐 이제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 해서 편의제가 뭐 아주 난리가 났죠. 저는 솔직히 그 물론 뭐 안정건이를 2017년 5월 9일날 제가 봤을 때 뭐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제 타입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관심 없었고 그간의 역사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사람 안정건 씨가 했던 그런 거 저는 관심도 없는데, 하여튼 정규재가 학교 문제 가지고 난리를 피면서 정규재 씨를 아주 못살게 굴었죠. 저 개인적으로는 안정건이보다 변희재가 훨씬 더 나쁜 인간이라고 봐요. 네. 학교 문제 뭐 변희재 서울대 나와가지고 엄청 간판이 좋다고 난리치고 안정건은 학교 나쁘다고 해서 난리치는데, 뭐 물론 뭐 안정건이가 그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아쉽죠. 그렇게 거짓말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 한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인데,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해서 변희재가 무슨 자기가 뭐 간별사니 뭐니 해가면서 그렇게 했었고, 그러나 뭐 정규재 씨는 그런 거를 그렇게 뭐 매도하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제 변희재가 발광을 하고 있으면서
하여튼 그러면서 작년에 정규재 씨가 부산에 나가면은 가서 그냥 깽판을 치겠다. 이래갖고 만약에 변희재가 가서 부산에 가서 깽판을 치면 내가 우리 공화당 당원들하고 갖고 가만 안 두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뭐 계속 이제 변희재는 정규재 씨를 막 밟아대고 씹어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얼마 전부터 유석춘하고 김대를 불러갖고 방송을 하는 거 보고 야 유석춘하고 김대하고 걸려들었구나. 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유석춘은 제가 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사람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방송을 하고 그런데 특히 또 유석춘이가 얼마 전에 김대호랑 나가서 헛소리를 좀 했어요. 진짜 몰라도 엄청 모르더라고요. 2016년도 당시에 그 변희재 그 얘기를 해갖고 무슨 점수를 얻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에 정원진 대표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원했다. 이지를 하는데 당시에는 박 대통령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 국회의원들이 그 우호적인 사람들이 박 대통령한테 하야를 권했어요. 난리 치고 박 대통령 쫓아낸다고 하니까 박 대통령께서 다치지 않고 그러면 하야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께서 그러면 정해주는 대로 하겠다. 뭐 4월 달에 이제 뭐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그 하고 뭐 박 대통령이 그런 사건에서 뭐 하면 그 일정한 날짜 안에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뭐지만은 그러면 뭐 4월 달까지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막 그거 갖고 또 국회에서 개지랄 해다니까 박 대통령이 또 이제 양보를 하면서 그럼 국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겠다 또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도 받아들일 듯 하다가 이 더불어민주당이 또 개지를 하면서 박 대통령을 아주 짓밟았었죠. 그리고 뭐 최근에 그 고성국 TV에 김병준 씨가 나와서 그 당시에 이제 김병준 씨를 총리를 임명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김병준 씨가 뭐 포장 못해서 하는 거 저는 그런 태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술 먹어가면서 무슨 뭐 먹어가면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 저는 진짜 곱게 보진 않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면서 김병준 씨가 나와서 그 당시에 이제 박 대통령하고 그런 이제 비하를 얘기를 했었어요. 뭐 자기를 총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가족적인 문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게 발표가 되었고 박 대통령한테 좀 하프리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박 대통령께서 내가 비서가 있냐 비서가 있냐 실장이 있냐 뭐 이렇게 하고 굉장히 울컥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쯤이 11월 달이었는데 사실 그 얘기 듣고 저도 눈물이 나고 정말 울컥했었어요. 우병우 수석 쫓아내고 계속 박 대통령 못살게 굴고 다 쫓아내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꼼짝도 못하게 해놓은 그런 상태에서 김병준 씨를 그 노무현 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총리로 앉혀서 어떻게 좀 이 수습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이랑 또 배신자들이 난리 쳐갖고 그것도 그 사람을 총리로 하지를 못하게 했었잖아요. 도대체가 박 대통령을 꼼짝도 못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박 대통령을 위한다고 해서 그러면 하야를 하시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박 대통령 그러면 정해준 대로 하겠다. 그럼 이제 뭐 4월달 뭐 언제까지 하야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받아줄 듯 하다가 뭐 추미애가 그때 당시에 청와대를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받아줄 듯 하다가 또 좌파들이 개 난리치면서 기어이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나중에 박 대통령도 그래? 그러면 내가 탄핵 절차를 밟아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유석진이가 찌뿔도 모르고 앉아갖고 그 당시에 조은진 씨가 박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했던 사람인데 뭐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지랄로 하더라고요. 찌뿔도 모르는 게. 진짜 뭐 자리가 뭔지 몰라도 진짜 제 눈앞에 보면은 진짜 한심하게 짝이 없는 하여튼 그런 한심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면서 김대호나 유석진이는 또 언제 변희재한테 뒤통수를 갈게 맞을지 몰라요. 네. 그리고 제가 정유재 씨랑 계속 이제 교류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뭐 저도 이제 변희재한테 당하고 있잖아요. 하도 기가 막혀갖고 카페에서 엄청 죄를 씹어대요. 사실은 제가 이거 가지고 변희재하고 근데 오케이 목장에 결투를 신청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미루고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너무너무 성질나갖고 내가 진짜 변희재 지지자라고 내가 한번 결투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볼 때마다 사실 제가 안 봐요. 안 보는데 저한테 그걸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괴롭죠. 저도 성질 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하여튼 변희재가 정규재 씨를 엄청 대서 제가 작년에 정규재 씨를 만났을 때 여름에 만났을 때 제가 물어봤었어요. 어떻게 참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규재 씨가 안 봐요. 그랬어요. 나 그런 거 안 봐요. 나 그런 거 볼 시간도 없어요. 안 본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참 많이 깨달았어요. 개 무시하는 거죠. 요즘에도 그 뭐 가세현 엄청 씹어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가세현에는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은 서로 수다를 떨면서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뭐 김세희가 좀 성질이 그래서 김세희가 많이 성질을 좀 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셋이 하면서 굉장히 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 사람도 제가 보니까 개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만난 여러 사람들 있는데 변희재가 어떻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알고 다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변희재하고 같이 하고 싶겠어요. 제가 어느 날 뭐 작년인가 언제 봤더니 내가 누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젊은 여자 유튜버가 있어요. 참 제가 기가 막히더라. 유튜브 하는 게 무슨 대단한 유세예요. 그거는 한답시고 정규재 씨한테 전화해갖고 그것도 전화했다고 녹음해갖고 그걸 유튜브에 틀고 그걸 가지고 또 막 씹어대고 이러더라고요. 참 제가 보면서 참 정규재 씨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좀 이름 깨나 해갖고 이놈 저놈 막 처음부터 정규재 달려들어갖고 씹어대고 뭐 진짜 그 20몇 살밖에 안 된 여자애가 전화까지 해갖고 괴롭히더라고. 참 10시간 넘어서 전화해갖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규재 씨한테 그렇게 막 함부로 전화하고 하진 않아요. 메시지를 보내고 뭐 그렇게 하지. 그렇게 정말 무슨 유튜브를 합시고 대단한 유세처럼 막 함부로 전화하고 그걸 갖다 씹어대고 막 이렇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러는데 변희재가 지금 노는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다 무슨 또 벌레소년도 지난번에 우리 TV 배진이 영상 만들어갖고 좀 띄워줬기 때문에 유명하게 됐는데 자기 유튜버는 잘할 것이지 무슨 또 안정근 뭐 크게 싸움에 끼어들어갖고 변희재하고 하는데 참 변희재가 이제 같이 놀 사람이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일 내용 전부 다 엉터리고 저는 정말 홍문종 거짓말 한 그거를 변희재가 다 믿고 있다는 게 참 가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니 변희재는 툭하면 유영아를 씹어대면서 유영아하고 홍문종하고 무슨 짓을 하고 도달한지 생각도 안 하나? 제가 보니까 이제 변희재가 유석춘하고 김대열을 불러갖고 어떻게 좀 그 사람들의 그 정치 거기에 발을 하나 담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정규재 씨가 부산에 가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뭐 자기가 어떻게든 정규재 씨를 뭐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뭐 안정근 때문에 자기가 뭐 도와준다 이렇게 말을 싹 바꿨어요. 그러는데 뭐 하여튼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정강훈 목사가 변희재가 지금 책을 내고 있잖아요. 그 변희재가 책을 내면 정강훈 목사가 한 10,000권은 사줄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강수산 그 커뮤니티에 올라왔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톡방에 또 누가 보내줬어요. 내가 책을 내면 정강훈 목사가 10,000권은 사줄 거다 이렇게 했고 또 뭐 김경재 총재를 또 만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또 제가 잊어버렸는데 뭐 하여튼 김경재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3.1절 그때는 3.1절 행사를 준비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안 되는 것 같다. 끝나면은 김경재 총재를 만나겠다. 그랬는데 오늘이 4월 7일인데 오늘까지도 김경재 씨를 못 만났나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변희재가 유석춘 김대월 씨를 불러서 방송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쪽 정치하는데 발을 담궈서 좀 해볼까라고 열심히 좀 하는 것 같은데 그 유석춘하고 김대원은 이제 불러서 방송을 하는데 이제 정규재 씨한테 해놓은 게 있잖아요. 자기가 낯짝도 있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양심으로 볼 때는 정규재 씨를 그렇게 짓밟았는데 어떻게 정규재 씨한테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규재 씨가 부산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가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뭐 또 말을 바꾸면서 근데 안정근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을 놓쳤겠죠. 아마도 이 유세 기간이 길었으면 또 변희재가 뭐라고 말을 만들어 갖고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월요일 날 우리 공화당에서 부산에서는 그럼 정규재를 좀 지지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저는 뭐 그전부터 정규재 씨가 부산에 후보로 나간다고 했을 때 그때도 뭐 대환영이라고 저는 그랬어요. 꼭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라고. 정규재 씨도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욕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카톡으로 막 보냈죠. 뭐 특히 뭐 이병태 교수가 정규재 씨를 많이 말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저도 정규직 했을 때 그랬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작이 반이다. 꼭 하시라고, 중단하지 말고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계속 저는 뭐 정규직 씨가 부산에서 나가는 거 저는 응원을 했었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월요일 날 우리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 정규직 씨를 지지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변희재가 발끈했죠. 지가 이 김대호 씨, 유석춘, 정규직 씨하고 이제 지가 발을 담가야 되는데 우리 공화당이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제 방송에서 발광하는 거는 지가 우리 공화당한테 선수를 뺏겨서 그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물론 뭐 정규진 씨가 할지도 몰라요. 하겠죠. 왜냐하면 뭐 또 정치를 하려면 한 사람 표도 필요하니까 할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왜 우리만큼 당하진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정규진 씨가 뭐 보질 않았고 뭐 변희재가 걔 지랄 발광을 하더라도 그건 자기는 안 봤다고 하니까 아예 무시하고 안 보니까 뭐 우리만큼 우리는 이제 당원들이 있어갖고 뭐 왈가왈가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퍼지고 하니까 많은 상처를 받고 말들이 오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하고 정규재 씨가 감당해야 될 거는 다르겠죠. 그래서 정규재 씨가 어쩌면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또 얘기들이 오가니까 오갈지도 모르니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뭐 정규재 씨가 바보와 멍청이가 아니기 때문에 변희재하고 한다고 해도 그분은 뭐 알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정규재 씨는 훨씬 더 안정원에 대해서 인간적인 그런 호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공화당이 정규재 씨하고 이제 이렇게 응원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봤을 때 변희재가 이제 발광이 난 거야.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공화당이 들어갔으니까 그래갖고 뭐 나오는 말이 전부 다 엉터리야.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 변희재가 하는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 쌤통이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정규재 씨가 함부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변희재가 저렇게 해도 정강훈 목사도 조용해. 김경재 총재도 조용해. 그리고 뭐 변희재가 책이 안 팔린다는 얘기를 두 분이나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책도 안 팔려. 진짜 스스로 변희재가 이건 자업자득이에요. 옛날에 손석희의 저주 그거 나왔을 때는 뭐 이만큼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때 뭐 우리 공화당원들도 막 집회에서 팔고 난리가 났었죠. 그랬는데 그동안에 변희재가 싸질른 똥 때문에 전부 다 떠났어. 다 떠나서 뭐 책 내용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아주 그냥 변희재라면 질급을 하는 것 같아요.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변희재 씨 책 읽었어요. 예? 예. 뭐 제가 많이 법정에 갔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해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막 빨간불 치면서 전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빨간불 치면서 읽었답니다. 네. 그랬는데 참 아쉽죠. 정말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도 못하고 다 떠나가게 한 것은 변희재 씨의 자업자득이에요.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변희재가 지랄 발광한 것은 네, 우리 공화당이 정규재 씨를 응원하기로 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지가 한 발 늦어갖고 그냥 난리 법석을 떠는데 정규재 씨가 뭐 앞으로 이제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공화당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등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또 누구하고 손을 안 잡을 수도 없고 뭐 잡는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뭐 제가 누구한테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저는 막 인간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또 이제 그런 인간적인 뭐 사실적인 얘기 진실한 얘기를 제가 뭐 누구하고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정규재 씨도 얘기를 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원들은 변희재가 발광한 거에 대해서 놀랄 것도 없고 혹시라도 앞으로 이제 정규재 씨 측에서 또 뭐 이렇게 정치를 계속 해나가면서 변희재하고 손을 잡더라도 놀랄 건 없고 그래서 저는 뭐 합당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쪽은 그쪽대로 당을 꾸려나가면서 이것저것 겪어보고 사람들 들락날락 하는 거 좀 당해보고 많은 변화가 있어보고 그래야지 이제 그쪽도 나름대로 정리가 되겠죠. 우리는 우리대로 또 해나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놀랄 건 없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지님들 그 흥분할 거 없어요. 정말 무시하면 돼요. 거기 반응하고 막 당사로도 전화 오고 막 그랬다는데 거기에 흥분하시고 분노하시면 안 돼요. 그거 진짜 개무시하셔야 돼요. 그렇게 막 화내고 하면은 지는 거죠. 그 개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싹 무시하세요. 뭐 가세연이나 정규재 씨나 또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전혀 신경 안 써요. 아주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변희재가 아주 발광을 하더라고요.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난리야 난리. 이 사람 저 사람 원수? 거기다가 뭐 박태호 우리 그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 했던 분이 윤창중 방송에 나가니까 윤창중도 가만 안 두겠다. 아유 제발 변희재 윤창중 씨 잘라주세요. 예. 이 사람 자르고 저 사람 자르고 다 잘라. 좋죠. 그래서 지금 변희재한테 누가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있는 인간들 제가 좀 씹을 인간 참 많아요. 예. 하여튼 그래서 변희재가 무슨 말을 하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뭐 요즘에 하도 저기 막 가세연을 짜고 막 씹어대고 그러니까 가세연 지지자들이 변희재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해요. 그러는 사이에 그 중간에 우리 공화당을 털씹더니 또 이제 가세연에서 반응이 없어서 그런지 요즘에 또 막 우리 공화당에 갖고 또 발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는데 가세연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변희재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저기 보니까 이제 변희재가 어떤 인간인가 다 알아요. 어디 가나 분탕을 치고 자기가 소속한 단체를 다 분열을 이렇게 한다고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욕먹는 것보다는 변희재가 욕먹는 게 더 많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당에다 연락하고 막 분노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철딱선이 없는 놈 시큰 저런 지 수준에 맞게 놀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지 무시하세요. 제가 또 가세연 저도 뭐 앙금이 많지만은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희재를 개무시하고 반응 없는 거. 또 이거는 제가 정규재 씨한테 직접 물어본 거니까 정규재 씨는 아주 가볍게 안 봐요. 몰라요.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볼 시간 없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사실 저도 보면은 할 것도 많고 읽어야 될 거 많고 책도 많고 볼 게 많은데 그 쓰레기 같은 글 읽을 시간이 어디 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흥분할 그런 에너지도 없고 하등에 할 필요가 없어요. 개 무시하는 게 최고고 또 훨씬 더 이렇게 나은 분들이 아예 그거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항한다든가 약올릴 필요도 없고 저도 이제 조은진 대표를 보면서 참 저걸 어떻게 참지 이런 생각이 들고 조은진 대표도 개무시하는 거죠. 그거 정말 그런 시답지 않은 인간한테 일일이 반응을 하는 것은 소인배죠.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동지님도 큰 마음으로 우리가 4년 동안 누구 못지않게 강하게 싸워놨잖아요. 변희재고 뭐고 닥치면은 진짜 일절 없어요. 정말 개 엉터리 하는데 옛날에 진중권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팩트는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변희재가 하고 있는 거 처음부터 다 개 엉터리. 저는 걱정스럽게 정말 변희재가 저렇게 거짓말을 해대갖고 타블릿 PC 저게 좀 영향을 받을까 심히 걱정하고 있어요. 변희재 씨 열심히 타블릿 PC 까세요. 내가 말은 안 해도 엄청 지지하고 있거든. 타블릿 PC 진실을 열심히 까요.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변희재 다 싫어하잖아. 내가 김서연 변호사가 타블릿 PC 가지고 할 때 참 안타까웠어요. 김서연 변호사의 과거에 대해서 나는 별로 신경 안 써. 돌아온 자파도 우리는 받아야 되고 옛날에 몰라서 자파했던 사람 우리가 다 받아야지. 열심히 김소연 변호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서 조국이 고소하는데도 같이 동참을 했고 나는 김소연 변호사 하는 거 난 지지해요. 그래서 내 김소연 변호사한테도 내 유튜브로 잠깐 얘기를 했어요. 타블릿 PC는 건드리지 말라. 타블릿 PC는 누구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다른 사람 만났더니 그분도 김소연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블릿 PC는 건드리지 말아라. 우리가 열심히 말은 안 해도 안타깝지만 지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타블릿 PC 사실은 까고 쓸데없는 말 해. 마음대로 해. 거짓말 엄청 하고 돌아다녀. 신경 안 쓰거든? 그렇지만 내가 사람들 만나보니까 다 알아. 변희재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아.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내가 또 하나 고마운 거 있어. 변희세 씨, 윤석열 매도하는 거 그거 땡큐야. 제발 윤석열이 안 된다는 거 제발 좀 제대로 알려주라고. WPC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열심히 까줘. 그 외에는 변희재가 하는 거 전부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동지님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짜 저 인간 저렇게 저질로 살라고. 그리고 맨날 응석이야. 맨날 징징대. 예. 날 값도 못하고 그런 거 개무시하세요. 예. 우리는 나갈 길이 커요. 정말 제가 봤을 때 박 대통령이 저런 인간하고 같이 하고 싶을까? 참.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나갈 길만 열심히 가도록 합시다. 동지님들 흔들릴 필요 없어요. 저는 지저분한 하바리 인생하고 우리가 같이 하면 우리 수준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개무시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많고 우리는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실망하지 말고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